안녕하세요. 저는 수도권 지역에서 공인중개업을 하고 있는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사람이 똑똑한 것 같지만 한 치 앞도 모른다는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그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솔직히 마음은 후련한데 이런 얘기 어디 가서 마음껏 할 수도 없고 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제가 운전하면서 듣는 최애 채널이거든요. 소위 말로 속 시원한 일들이 생기면 사이다라고 한다죠. 제 마음이 지금 사이다 한 잔 큰 컵으로 마신 것 같네요. 너무 개운해요. 이제 더 열심히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공인중개업을 하며 먹고 삽니다. 아버지께서 이미 하고 계셨고 저는 관련 학과로 진학해 졸업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처음엔 작은 회사에 다니다가 10년 전부터는 따로 나와서 사무실에 직원 둘 뽑은 것을 시작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흔히 공인중개업이 중개만 하는 줄 아시는데 저는 임대 사업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이 확실한 물건은 직접 매매하기도 하면서 좀 큰 돈이 오고 가는 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큰 돈이 휙휙 오가며 며칠 사이에 폭락이 크기도 하죠. 그래서 자금 융통은 필수입니다. 젊은 여자라 후려치기 하려는 분들도 계시지만 굴하지 않고 제 소신대로 25년 넘게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초기 자금은 아버지께서 좀 보태주기도 하셨습니다. 오랫동안 이쪽 일을 하시면서 쌓으신 노하우가 있어 노후 준비도 잘해두셨고요. 처음엔 보태주지 않으신다고 하시다가 제가 처음 매입하려 한 매물이 너무 확실했던지라 투자해 주셨고 10년에 걸쳐 그만큼 갚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제 첫 건물이 생겼고 거기서 받은 세는 한 푼도 못 쓰고 모으면서 5년쯤 묵혔다가 다시 팔고 다시 작은 건물 두 채를 매입하는 식으로 늘려갔습니다. 결과만 보고 와, 돈 쉽게 잘도 버네 하시겠지만 처음 10년은 정말 신발에 구멍이라도 모르고 신고 다닐 만큼 바쁘고 힘든 날들을 보냈습니다. 정말 아끼고 아껴서 남들 가방 사고 옷 사고 신발 사고 맛있는 거 먹을 때 저는 건물 보러 다니고 근처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먹으면서 유동인구 계산하고 세입자 수 세고 주변에 편의시설 들어올 수 있는지 알아보러 다니고 하느라 흔하게 별다방 커피도 못 사 마셨습니다. 그럴 시간도 없었고요. 30대에 들어서니 좀 여유가 나더군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옷도 사고 가방도 사고 그랬습니다. 물론 차도 제가 좋아하는 특정 모델을 사서 타고 다녔어요. 그때가 되니 슬슬 결혼하는 친구와 동창들에게서 연락이 오기도 하더군요. 친구들과 만남도 가끔만 유지하던 터라 오랜만에 얼굴도 볼 겸 나갔습니다. 그 당시 저는 연애는 꿈도 안 꿨고 그저 일만 했기에 부럽기도 했습니다. 드레스를 입은 친구들이 정말 공주님 같더군요. 저는 매일 운동화에 바지, 자켓 차림이라 원피스도 입은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났으니까요. 그래도 진심으로 축하해 줬습니다. 오랜만에 얼굴을 본 친구들은 야, 너 얼굴 좋아졌다. 그렇게 궁상 떨고 다니더니 이제 좀 사람 같네. 연애해? 라고 묻더군요. 아니, 그냥 이제 좀 여유가 생겼어. 예전에 직접 다 다니느라 짬이 없었는데 이제는 직원들 보내고 하니까 백화점 좀 갈 수 있겠더라. 라고 대답했죠. 그랬더니 한 동창인 친구가 너 그럼 연애 좀 안 할래? 내가 사람 좀 소개시켜 줄까? 하더군요. 그래서 야, 나 아직 바빠. 연애 결혼은 나랑은 안 어울려. 집에서 살림도 못할 것 같고 지금도 일하는 아주머니가 안 오시면 집이 엉망이야. 난 애도 안 좋아하고 우리 부모님도 포기야. 나중에 50살쯤 넘어서 나랑 처지 비슷한 아저씨 있으면 그냥 의지하고 만나볼까 해. 라고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자리를 피하고 집으로 돌아와 혼자 위스키를 마시며 좋아하는 영화를 보고 있는데 아까 그 친구에게서 전화가 오더군요. 왜 또 내가 보고 싶어? 라며 받았더니 아니, 정말 아까운 사람이 있어서 소개 좀 하려고. 사실 우리 사촌 오빠인데 사람 진짜 성실하고 괜찮거든. 우리 이모 아들인데 잘생겼어. 근데 아직 짝을 못 찾았는지 결혼은 못했어. 이모가 하도 성하라 이상형 물어봤었는데 딱 너더라고. 동네도 너희 동네 살아.
라고 하는 겁니다. 야, 난 결혼도 관심 없고 혹여 한다고 해도 애 안 낳을 거야. 그러니까 사촌 오빠 더 좋은 분 만나시게 해. 얘가 오늘 왜 이래? 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말 만날 생각도 없었고 연애와 결혼은 최대한 미루고 싶었습니다. 사실 자궁 쪽의 문제로 20대 초반에 시술을 받은 적이 있는데 임신이 어려울 수 있다고 알고 있기도 했고 어차피 이래저래 바쁘니 이렇게 살자 싶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더 연애와 결혼은 없는 일로 치워두고 살기로 했습니다. 부모님도 그래서 퇴근도 안 하셨고요. 다음 주 월요일이 되어 출근했다가 사무실에서 멀지 않은 매물을 보러 나갔는데 직원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사장님, 손님께서 오셨는데 언제 들어오시냐고 물어봐 달라고 하셨어요. 라고요. 손님? 오늘 사무실에서 뵙기로 한 분이 안 계신데 누구시래요? 하니 오정은 씨 소개로 왔다고 하시는데요. 하더군요. 아, 이 기집애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주말에 소개 얘기하던 친구 이름이었거든요. 미안한데 내가 오늘 사무실 다시 들어갈 스케줄이 아니니 가시라고 해줄래요? 나 지금 바빠서 전화 오래 못한다고도 좀 해주고 수고 라고 전화를 끊고 업무를 보고 한참 뒤에야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는데 직원이 사장님 오실 때까지 안 가신다고 저기서 계속 이라며 말을 못 잇더군요. 그래서 보니 손님들 오시면 미팅하는 자리에 떡하니 앉아 절 보고 웃고 있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놀라서 보고 있는데 오래 기다렸습니다. 한정호라고 합니다. 직접 전화드리면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 기다렸습니다. 하며 악수를 청하더군요. 그래서 악수는 받았지만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제가 정은이한테 분명히 거절 의사를 보였는데 잘못 전달이 됐나 보네요. 그런데 제 일터까지 오셔서 이렇게 자리를 채우고 계신 것도 이해가 되질 않고요. 경찰을 불러야 하나 고민이 될 지경이네요. 정은이한테도 다시는 저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전해주시고 좀 나가주실래요? 저는 지금부터 직원들하고 회의를 해야 하는데 외부인이 들어서는 안 돼서요. 라고 제자리로 가면서 이수씨 손님 나가시는 거 안내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하며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누구에게 화가 난 게 얼마만인지도 모르겠더군요. 친구에게 당장 전화해 욕이라도 해주고 싶었지만 차마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자는 생각에 참았습니다. 그렇게 며칠 후 친구에게 톡이 왔더군요. 야, 미안하다. 그래도 어떻게 하루 종일 기다린 사람을 그렇게 보내니? 너가 너무 질색하니까 만나서 얘기라도 나누다 보면 생각이 달라질 줄 알았지. 우리 오빠는 너 너무 맘에 든대. 그러니까 한번 만나서 얘기라도 좀 나눠봐. 라고요. 진짜 욕을 하고 싶었지만 억지로 참으며 내가 그분께 너도 연락하지 말라고 전해달라고 했을 텐데 둘 다 말귀를 못 알아듣네. 야, 내가 마음이 없는데 너희 오빠 마음이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뭐 하시는 분이길래 월요일에 남의 사무실에서 그러고 하루 종일 계시니? 난 남자한테 관심도 없지만 능력 없는 남자는 더 싫거든. 그러니까 제발 그만 좀 해라. 그리고 너도 다시는 나한테 연락 말고 라고 답장을 보냈죠. 기분이 나빴는지 답이 없더군요. 진짜 다시는 엮이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며칠 뒤 저희 엄마께서 접촉사고를 당하셨다는 겁니다. 일단 병원에 가셨다고 해서 놀라서 달려가 보니 가벼운 찰가상만 입으셨다고 하더군요. 사고 가해자가 곁에 있어 조심 좀 하시지. 연세 드신 분 큰일 날 뻔했잖아요. 라며 돌아보는데 어디서 본 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은이의 사촌 오빠였던 거죠.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동네 길을 잘 몰라서 헤매다가 미처 계신 줄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라며 사과를 하더니 미림 씨 아니세요? 하더군요. 반갑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렇게 사고 가해자와 피해자로 만나니 더 기분이 나쁘더군요. 이렇게 뵐 줄은 몰랐네요. 아무튼 보험으로 처리하실 건가요? 엄마는 찰가상이라고 하시는데 진료는 계속 받아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사고 접수된 걸로 알고 엄마 모시고 먼저 가볼게요. 라며 나와버렸습니다. 엄마는 남자랑 아는 체 하는 제가 신기하셨는지 누구야? 사람이 되게 잘생겼다. 어떻게 알아? 하시길래 모르는 사람이야. 신경 끄세요. 조심 좀 하지.
차가 오는 줄도 모르고 뭐 했어? 라며 잔소리를 해버리고 그 일은 그냥 해프닝으로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엄마에게 전화가 와서 너 그 사람이랑 소개받을 뻔했다며? 왜 너 좋다는데 만나보지도 않았어? 사람 너무 좋던데 라고 하시는 겁니다. 당황스러워서 엄마 무슨 말이야? 누굴 만나 내가? 라며 이야기를 들어보니 엄마 병원 다니시는데 사고를 낸 가해자인 그분이 며칠 동안 병원에 동행했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외국에서 오래 공부해서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못했대. 나이도 너랑 딱 2살 차이 나는 게 좋던데. 한번 만나라도 보자. 라며 아쉬운 기색을 보이시기에 엄마, 그 나이 먹도록 공부만 한 사람이 뭐가 좋아? 그리고 왜 그 사람하고 병원을 다녀? 그냥 거기까지만 해요. 제발, 나 바빠. 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여기서 반응을 보이면 더 들러붙을 것 같아 참았습니다. 사실 몸도 몸이지만 대학 때 만나던 남자친구에게 되게 크게 상처를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상대적으로 집이 좀 더 부유한 제가 데이트 비용이며 선물이며 다 했는데 제가 화장실 가느라 잠깐 자리를 비우고 다시 돌아오는데 동석한 친구들에게 야, 저렇게 갖다 바치니까 만나주지. 내가 쟤 뭐 볼 것 있다고 만나냐? 임신도 이제 못한다던데 지가 나 아니면 누굴 만나겠어? 라며 이야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 전까지는 저 없으면 자기가 죽는다고 하던 사람이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머리에 물 부어주고 돌아서서 헤어졌던 경험이 있어 남자를 잘 믿지 않게 됐습니다. 수술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였던지라 이 몸으로는 책만 잡히고 호구 노릇만 하겠다는 생각이 깊이 자리 잡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제가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 수밖에 없는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엄마와 실랑이를 하고 며칠 뒤 마침 저도 멀리 업무차 나가게 됐고 아빠는 지방으로 일 보러 가시게 된 날이었습니다. 아빠는 1박 2일 여정이셨고 저는 본가로는 갈 일이 없는 상태였죠. 그런데 엄마에게 계속 전화가 오더군요. 미팅 중이라 몇 번은 그냥 넘겼는데 계속 오기에 받았더니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어쩌니? 집에 도둑이 들었나 봐. 나갔다 왔는데 집이 발칵 뒤집혀 있더라. 라며 엄마가 거의 울듯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경찰은 불렀어? 현관에 CCTV 카메라 있으니까 관리실에 이야기하고 엄마 내가 일 마치는 대로 갈 테니까 일단 우리 집에 가 있어요. 라며 이야기한 후 서둘러 일을 마쳤습니다. 가면서 엄마랑 통화를 하는데 오늘 승우 총각 아니었으면 엄마 혼자 큰일 날 뻔했어. 다행히 마침 승우 총각이 짐을 들어줘서 망정이지. 라고 하시기에 엄마 아직도 그 사람이랑 병원 다녔어? 라고 물었습니다. 오늘이 병원 마지막이었어. 그래서 그동안 고마웠다고 식사 대접이라도 하려고 했지. 그런데 이런 일이 터진 거야. 라는 엄마께 더 채근할 수도 없었습니다. 외동딸이라고 하나 있는 게 일만 하느라 엄마를 돌보지도 않으면서 잔소리만 할 수는 없으니까요. 본가에 도착해보니 집안이 아직도 난장판이더군요. 하필이면 일하시는 아주머니도 안 오시는 날이라 집이 비워졌었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에서는 CCTV에 찍힌 모습으로 피의자를 특정해서 수사하겠다고 하고 가셨답니다. 없어진 물건은 없었고 집안만 파헤치고 간 상황이라 작물이나 이런 게 없어서 잡기가 좀 까다로울 것 같다면서요. 희한한 상황이었습니다. 솔직히 본가에 돈 될 만한 게 꽤 있는데 뒤져놓기만 하고 갔다는 게 말이죠. 문만 잘 따는 바보 도둑인가 생각했습니다. 그 와중에 그 사람은 저희 엄마를 살피고 있더군요. 엄마는 환하게 웃으며 좋아하시고요. 그런데 문득 그 모습이 보기 좋아 보였습니다. 무뚝뚝한 저와는 다르게 세심히 살피는 그 사람에게 고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엄마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그 사람에게 고맙기도 하고 여러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엄마가 많이 진정되신 것 같네요. 라고 하니 아니요, 저라도 가까이 있어서 다행이죠. 라며 서글서글하게 웃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그래도 바쁘실 텐데 저희 엄마 병원도 함께 다녀주시고 이런 일도 겪으시고 시간을 많이 뺏었네요.
라고 하자 저 아직 백수라 괜찮습니다. 아직 시작하기로 한 일이 시작이 안 돼서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하고 비슷한 연배신데 혼자 다니시는 게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엄마 같아서 다닌 거죠. 또 저 때문에 병원 가셔야 하는 거니까요. 라며 웃더군요. 그렇게 인사를 나눈 후 배웅을 하고 나니 예, 저 사람 너무 괜찮더라. 지금 스타트업인가 뭔가 그거 준비 중이래. 외국에서 같이 온 친구들하고 할 건데 몇 명이 아직 못 와서 시간이 좀 났대. 그 안에 연애도 좀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된다더라. 마음 좀 열고 좀 만나라도 봐. 진짜 사람이 너무 다정해. 라는 엄마에게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흔들렸던 거겠죠. 잘생긴 남자가 그렇게 다정하게 우리 엄마를 챙기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런 저를 본 엄마가 내가 약속 잡아줄게. 언제가 좋니? 라고 하시기에 몰라, 나 바빠. 라며 웃었습니다. 그럼 이번 토요일에 저녁 먹어, 응? 이라고 하시더니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하시더군요. 그래, 한번 만나만 보지 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토요일이 되자 괜히 마음이 이상하더군요. 그래서 입지도 않던 스커트에 구두를 신고 출근을 했습니다. 1시간도 안 돼서 후회를 하긴 했지만 말이죠. 약속 장소로 나가보니 그 사람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가가 인사를 하고 음식을 주문하고 나니 어머님 덕분에 미림 씨랑 이렇게 저녁도 먹어보네요. 감사합니다. 라며 또 그 미소를 보이더군요. 제가 좀 까칠하죠. 죄송합니다. 전에 너무 쌀쌀맞게 했던 것 같긴 해서요. 이렇게 고마운 인연이 될 줄도 모르고 말이죠. 라며 웃었습니다. 웃는 게 정말 예쁘시네요. 원래도 예쁘신데 실은 어머니 병원에 다니면서 한 번이라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못 보더라고요. 정말 바쁘신가 봐요. 라며 절 바라보는데 마음이 풀린 건지 아무래도 부동산 쪽은 일정 시간 맞춰서 일하는 직종은 아니다 보니까요. 주말에도 나가야 할 때가 있거든요. 라며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한참을 대화를 나누다 보니 식사가 끝나더군요. 괜찮으시면 맥주라도 한잔 하고 헤어질까요? 라고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이왕지사 만난 김에 확실히 하고 앞으로의 일을 결정하고 싶었거든요. 무엇보다 다정하면서 조곤조곤 말하는 모습이 싫지 않았습니다. 흔쾌히 저의 제안에 동의한 그 사람과 근처 바에 가서 각자 한 잔씩 시키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리를 마무리할 시점이 되자 저는 솔직히 미림 씨와 결혼을 전제로 만나보고 싶습니다. 정은이 친구 사진을 보고 첫눈에 이 사람이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만나진 것 보면 우리 운명이지 않을까요? 하더군요. 그래서 실은 제가 몸이 안 좋아요. 그래서 아기가 안 생길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결혼 생각을 접었어요.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하며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성격도 성격인지라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확실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아이 문제가 걸리더라고요. 계산을 하고 밖에 나오니 울컥하더군요. 괜히 나왔다 하며 택시를 잡으려는데 미림씨 하며 그 사람이 쫓아나와 절 잡았습니다. 대답도 안 듣고 가면 어떡해 해요. 저는 다 괜찮아요. 미림씨가 좋은 거지 있지도 않은 아이가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천천히 생각해요. 일단 우리 만나봐요. 라더군요. 그러더니 택시를 잡아주며 조심히 들어가요. 연락할게요. 라고 하는 모습에 심장이 쿵 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맞춰주나요? 하지만 과거의 일들도 생각이 나면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사람의 웃는 얼굴이 자꾸 떠오르더군요. 결국 그렇게 우리는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일이 굴러가듯이 6개월 뒤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을 하고 보니 남자는 아무 재산이 없었습니다. 본 적 없는 어머니 재산만 있었습니다. 나중에 증여해 주신대 라는 말을 그냥 믿었습니다. 제가 아는 고객님들도 그런 분들 많으시니까요. 그래서 신혼집도 제가 지내던 집으로 정했습니다. 결혼 생각이 없던지라 가전이며 인테리어며 싹 해놓아 남자는 그저 옷가지들만 들고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내가 너무 없이 결혼한 게 미안해서 그래. 집안일이랑 이런 건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근데 내가 아직 수입이 없어서 그런데 생활비만 좀 줄래? 내가 잘 되면 다 갚을 거야. 미안해. 라며
오시던 이모님도 못 오시게 하고 자신이 살림을 맡겠다고 했습니다. 고마우면서도 걱정이 돼서 당신도 곧 일 시작한다며 이모님 없이 되겠어? 생활비는 걱정하지 말고 알았어요. 라며 남편의 말대로 했습니다. 시어머님은 자주는 아니지만 전화를 하셔서 유학까지 보내놨더니 왜 저러고 있는지 모르겠다. 너도 알다시피 내가 현금은 없어서 겨우 힘들게 가르쳐놨는데 내가 너 볼 면목이 없다. 그래도 남자라고 자존심은 있으니 기 죽이지 말고 잘 부탁한다. 라는 말씀을 하시곤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인 속도 속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결혼 생활이 1년쯤 지날 무렵 집에 돌아와 보니 남편이 울고 있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라고 물으니 아니 엄마가 그나마 가지고 계시던 걸 현금화 시키고 싶으셨나 봐.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거니까 팔기는 뭐하고 해서 돈을 만들 궁리를 하시다가 사기를 당하셨는지 지금 사는 집 빼고 다 날리셨대. 진짜 어떡하지? 라며 울더군요. 당신한테 진짜 면목이 없다. 내가 일 좀 시작하려고 돈 좀 융통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었는데 이제 앞으로 월세도 못 받아서 엄마 생활비도 드려야 하는데 난 아직 이렇게 시작도 못하고 있으니 어쩌면 좋아. 라며 힘들어하는 남편을 보니 마음이 안쓰러워. 일단 내가 어머니께 무슨 일인지 여쭤볼게. 그리고 어머니 생활비는 내가 좀 드릴게. 그동안 쓰시던 게 있으니까 그 정도 감안해서 줄게. 울지 마. 왜 울어? 그 정도는 내가 해줄 수 있어. 라며 달랬습니다. 가끔 사기꾼들에게 당해서 뒤늦게 저희한테 알아보시러 오시는 고객님들께서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몇 달 뒤, 어쩌지? 엄마가 생활비 좀 더 줄 수 있냐던데 내가 수입 생길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는데 너무 힘드신가 봐. 라는 겁니다. 아니, 혼자 계신 분이 생활비 300만 원이 부족하시대? 우리 엄마 아빠도 그 정도는 안 써. 더 올려드리긴 힘들 것 같은데 죄송하다고 생활을 좀 맞춰보시라고 해. 아참, 아빠한테 돈 100만 원씩 잘 갖고 있지? 라고 하자. 그래, 그럴게. 우리 엄마가 욕심이 과했지. 저기, 그리고 장인어른께 돈 몇 달 못 보냈어. 나도 일 시작하려면 사람 만나야 되니까 여기저기 다녔더니 돈이 더 필요해서 썼어. 미안해. 라더군요. 내가 한 달 생활비로 800만 원을 줘. 그중 300만 원 어머님 드리고 100만 원 우리 아빠한테 갚고 나머지 다 당신이 쓰는데 부족하다고? 공과금이랑 관리비랑 다 내가 처리하고 있는데 당신이 돈 쓸 일이 뭐가 그리 많아. 나도 힘들어. 적당히 써. 라며 싫은 소리를 한 뒤 출근을 해 마음이 안 좋더군요. 본인도 자꾸 일이 무산되어 조바심이 날 텐데 속상할 것 같아 신경이 쓰였습니다. 아빠께는 전화해 그동안 못 드린 돈을 붙여드렸습니다. 아무리 자식이어도 돈은 빌렸으면 갚는 거라고 배웠고 자금 융통 때문에 돈이 오고 가는 상황이 많은데 신용을 잃은 것 같아 무안하더군요. 그래도 마음 상했을 남편을 생각해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 마음을 풀어주려고 당신 뭐 갖고 싶은 거 없어? 내가 하나 해줄게. 라고 하니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가가 말해봐. 요즘 자기 힘든 거 나도 알지. 나도 일이 힘들다 보니까 예민해졌나 봐. 미안해. 라고 하자.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나랑 일을 하겠어. 전엔 엄마 재산이라도 있었는데 이젠 아니잖아. 당신도 내가 우습지. 내 명의로 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으니 뭘 해보려고 해도 자신감이 떨어져. 그래서 말인데 자기 이 집 나랑 공동명의로 해주면 안 돼? 뭐 내가 다른 거 하겠다는 거 아니고 기분만 내고 싶어서 그래. 라는 겁니다. 사실 공동명의는 생각도 못 해봤습니다. 현 상황에서 굳이 그렇게 해야 할 필요를 못 느낄 뿐더러 일 때문에 대출을 받으려면 공동명의보다는 저 혼자 단독명의인 게 레버리지 효과가 있어 좋기도 하고요. 그래서 설명을 하니 이러다 자기가 나 싫어져서 우리 헤어지면 난 완전 빈손이야. 아이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단단해지겠어. 이런 명의라도 묶어놔야 좀 더 안심이 돼서 그래. 라고 하기에 마음이 좀 흔들렸습니다. 아이 문제는 제가 미안한 일이 맞으니까요. 그래서 집만 공동명의를 해주었습니다. 공동명의더라도 재산 기여도에 따라 분할되는 정도가 달라. 알고 있으라고. 나중에 재산 분할 얘기 나오면 당신도 알고 있어야지. 라고 이야기하니 야, 그런 게 무슨 소용이야. 그냥 우리 이름이 이렇게 같이 있는 게 중요하지. 우리 좀 더 가까워진 것 같지?
너무 고마워. 나 이제 집 있는 남자니까 든든해지네. 라며 좋아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해주길 잘했다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도 자꾸 제가 가진 건물들에 관심을 보이더군요. 그건 얼마냐? 집보다 더 비싸다. 가진 부동산 다 공동명의하면 안 되냐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내가 공동명의를 해준다 한들 당신이 개인적으로 쓸 수도 없어. 왜 그래? 내가 일하는 게 불편해진다니까. 자금 유통을 하려면 대출이 필수인데 네 명이 걸 다 돌리면 대출도 안 나오고 그럼 내가 일을 어떻게 해? 좀 이상한 거에 꽂혀서 사람 힘들게 하지 마. 집 해줬잖아. 라고 하니 그럼 당신 이번에 분양받는다는 상가 1층 점포 그것만 공동명의 해줘. 나도 다 필요해서 그래. 아니 와이프가 잘 나가는 부동산 회사 사장인데 나는 너무 아무것도 없잖아. 남들이 보면 뭐라 하겠어. 내가 내 명의로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공동명의잖아. 당신 몰래 내가 어떻게 하지도 못하잖아. 라며 조르더군요. 그때 다른 큰 건도 있어. 작은 걸로 해주고 조용히 시키자 싶어. 그래 알았어. 근데 이번만이야. 어차피 이혼한다고 해도 기여도가 없어서 당신은 가져가지도 못할걸. 왜 이렇게 그런 거에 집착해? 진짜 이번만이야? 라며 그 상가도 공동명의로 해줬습니다. 결혼 생활 5년쯤 되자 남편이 일을 시작하는 건 거의 포기를 했습니다. 그냥 집에 살림 잘하고 저희 부모님께 잘하니 거기에 만족하자 했습니다. 나름 공동명의의 이름만 건물주여도 건물주라고 명함 파서 다니는 모습이 짠하기도 했지만 매번 일이 안 될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싶어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생활비 말고는 사업한다고 돈 해달라고 하지 않으니 만족하자 싶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뵐 때마다 남자가 애가 있어야 마음을 잡고 일을 하는데 애가 없으니 저렇게 붕붕 떠다니지 에휴 라고 하시며 속 쓰린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럴 때마다 상품권이나 스파 회원권을 드리면 금세 에휴 그래도 우리 며느리만한 애가 어디 있니? 내가 덕분에 편히 잘 지낸다 하시며 얼굴을 바꾸곤 하시더군요. 정은이도 가끔 전화를 해. 야, 그래도 내 덕분에 결혼을 했으니까 알지? 이모 가방 예쁘더라 하면서 요구를 하곤 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점점 잘 됐습니다. 그만큼 저는 더 바빠졌죠. 직원을 5명으로 늘렸는데도 여전히 제가 해야 할 일은 많았고 바쁘더군요. 그 와중에 남편은 제가 매입을 할 때마다 공동명의를 주장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저는 단호히 더 이상은 안 된다고 이야기하며 싸우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자기를 무시하니 이렇게 하는 거라면서 말도 안 되는 때를 쓰기에 일 때문에 마련한 걸 왜 공동명의를 해? 당신 진짜 뭐 이렇게 해서 챙겨놓고 싶은 거야? 그래봤자 기여도 없어서 무늬만 공동명의잖아. 나중에 분할될 거 하나도 없어. 왜 이래? 라며 싸우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2년을 싸우던 어느 날 엄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얘, 요즘 한서방 무슨 일 있니? 도통 오지도 않고 전화도 안 받아. 나는 기죽지 말라고 용돈도 주고 그랬는데 좀 서운하다. 라고 하시기에 엄마, 한서방도 바쁘겠지. 뭘 그렇게 사이랑 붙어 있으려고 그래? 아버지랑 놀아요. 아버지 요즘 일 줄이고 계신다며. 라고 하고는 전화를 끊었는데 아무래도 저와 싸우고 저희 엄마 연락을 피하는 것 같아 마음이 상하더군요. 이야기를 나눠봐야겠다 싶어 집으로 향했습니다. 연락도 없이 일찍 가서 외식이나 하면서 이야기를 나눠야겠다 싶었죠. 여차하면 작은 원룸 건물 하나 더 공동명의로 해주자 싶기도 했고요. 집에 들어서니 남편이 요리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와 화해하고 싶어 혼자 준비하는 모습에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그래서 다가가 뒤에서 안았습니다. 그러자 제 손을 잡으며 조금만 기다려. 오빠가 맛있는 거 해줄게. 라는 겁니다. 오빠? 라는 말에 의아해하고 있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들리더군요. 뒤돌아보니 막 샤워를 한 여자가 서 있는 겁니다. 깜짝 놀라 있는데 남편이 아니 여보 이게 무슨 일이냐면 라고 말을 하기에 따귀를 때리며 입 다물어. 당장 둘 다 나가. 듣고 싶지도 않아. 더러우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라고 했습니다. 여자와 헐레벌떡 벗어놓은 옷가지를 들고 나가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 맥이 빠지더군요. 그래서 그간에 얼마나 돈을 썼나 카드 명세서부터 다시 살펴봤습니다. 가관이더군요. 서울의 모든 레스토랑은 다 다닌 것 같았습니다. 모텔과 호텔도요.
급하게 사람을 보내달라고 도우미 업체에 전화를 해 부탁을 하니 일당을 2배로 달라고 하시기에 드리기로 하고 집을 치워주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 마음 같아선 두 사람의 흔적이 있는 침대를 통째로 버리고 싶었지만 침대 시트까지만 다 버렸습니다. 정리가 다 된 집에 새 침구를 깔고 눕자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나더군요. 내가 왜 남자를 만나서 이렇게 호구짓을 하고 살았나 싶어 속이 상했습니다. 밤이 깊어 잠깐 잠이 들었는데 남편이 들어와 움직이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일어나.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당장 나가! 라고 하니 여기가 왜 당신 집이야? 잊었어? 공동명의잖아. 나한테도 이 집에 대한 지분 있어. 나가라 말아라 하지 마. 이렇게 된 거 이혼하자. 어차피 당신 나 무시하잖아. 그간에 서론받은 거 다 따져서 위자료 받고 싶지만 내가 공동명의한 건물들만 가지고 갈게. 당분간은 내가 어머니 집으로 가 있을 거고 서류는 보내줄게. 라며 짐을 챙기더군요. 그러면서 퍼즐이 맞춰지는 듯 왜 공동명의에 그렇게 목을 매달았나 싶더군요. 바보 같은 사람이었던 거죠.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도 말귀를 못 알아먹었나 봅니다. 기여도가 없는데 공동명의를 하면 재산 분할이 되는 줄 알았던 거죠.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변호사님을 찾아갔습니다. 통신 기록이랑 카드 내역서 다 뽑아서요. 이야기를 들으신 변호사님은 어이가 없어 하시면서도 제가 모아간 증거만으로 당연히 승소라면서 위자료와 상간녀 소송까지 권하시더군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 다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생활비 다 끊었고 카드 정지시켰죠. 시어머니는 전화하시더니 그래도 아직 다 정리한 게 아닌데 생활비를 끊으면 어쩌니? 그러게 남자는 아이가 있어야 하는데 노력도 안 하니 애가 밖으로 돌지. 돈 붙여라. 나 급하다. 하시며 전화를 끊으시더군요. 대답도 안 하고 녹취본만 저장했습니다. 고객과의 통화 때문에 휴대전화에 자동 녹음이 되고 있거든요. 재판날이 되자 남편과 시어머니는 의기양양하게 나타나더군요. 그러더니 자기 재산 달라고 하면서 큰 소리를 치기에 공동명의할 때 쓴 서류를 밑줄까지 그어서 보여줬습니다. 기여도가 없기에 분할할 금액도 없었고 오히려 그간 재산을 탕진하며 비상식적인 요구들을 했음이 밝혀졌죠. 저한테 공동명의 해달라고 보낸 문자들도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외도까지 저질러 오히려 위자료 3천만 원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자 눈이 동그래져서는 어버버하고 있더군요. 상대 변호사는 자세한 내막은 몰랐는지 똥 씹은 얼굴이고요. 연이어 치른 상간녀 소송에서도 위자료 2천만 원을 받으며 끝이 났습니다. 둘 다 항소한다 어쩐다 했는데 증거가 확실하니 변호사들이 손을 털고 나갔는지 사임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위자료 안 주면 너희 어머니 동네에 판결문 복사해서 붙일 거니까 얼른 돈 보내라고 말했습니다. 상간녀는 유부남인지 몰랐어요. 그 집도 자기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라며 뒤늦게 징징거렸지만 봐주지 않았습니다. 너 어디 가서 사회생활이라도 하고 싶으면 돈 보내. 안 보내면 너 다니는 회사, 너 친구들, 너희 부모님 집 앞에 판결문으로 전단지 돌릴 테니까 라고 하니 돈을 보냈더군요. 시어머니는 끝까지 애도 못 낳는 거 결혼해줬더니 이런 식으로 해? 너 아주 두고 보자 하더군요. 정은이도 연락이 와서 야, 빈손으로 내쫓는 것도 그런데 위자료까지 받는 건 너무하지 않냐? 하기에 너 동창회도 못 나가게 해줘? 너까지 말 보태지 마. 입 다물고 잠자코 있어. 라고 했더니 더 이상 연락이 없습니다. 7년을 함께 산 사람이 집에서 나갔는데 집은 거의 그대로더군요. 진짜 옷 말고는 그 사람 물건이 없었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모두 다 자기 것인 줄 알고 눈이 시뻘게 해서 살았다니 우스웠습니다. 그러면서도 서러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께서는 본인 잘못이라며 웃으셨지만 전 그런 감상에 적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빠께서는 인생 공부했다고 치자 하시며 별말 안 하셨지만 밤에 술을 드신다고 들었습니다. 다 제 잘못이죠.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않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얼마 전 다른 동창인 친구가 연락이 와서 야, 정은이 사촌오빠 노가다 한다며? 정은이가 지네 이모네 집 망쳐놨다고 아주 여기저기 너 씹고 난리도 아니야. 바람핀 게 뭐 자랑이라고 하며 소식을 전해주기에
그래도 이제는 뭐라도 하네. 나랑 살 때는 돈만 쓰더니 다행이다. 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은 개운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할 사람이 운 좋은 줄 모르고 그렇게 날뛴 거니까요. 그리고 오늘 더 개운한 일이 있었습니다. 업무차 멀리 나와서 상권 조사도 좀 하고 유동 인구를 보러 매물 근처 마트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저것 사고 계산을 하려는데 캐셔분이 고개를 자꾸 피하시며 제대로 응대를 못 하시기에 몸이 불편하신가 싶어 보니 전 시어머니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나, 여기 직원들 월급 많이 주나 봐요? 한 1,000만 원씩 주나요? 부자 동네네요, 보기보다. 수고하세요. 라며 웃으며 나왔습니다. 제가 보내주는 생활비를 그렇게 푼돈이라며 펑펑 쓰시면서 사시더니 저러고 계신 게 통쾌하더군요. 이제서야 돈 귀한 줄 알게 됐겠죠. 그들에게 맞는 인생을 지금이라도 살게 된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일 열심히 하고 부모님 잘 모시면서 살려고요. 남자라면 아주 이가 갈립니다. 돈이요? 실컷 벌고 나중에 기증하고 죽을까봐요. 여러분들은 저처럼 남자 때문에 시간 낭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결국에 제 살 파먹는 일이었더라고요. 그냥 자신의 인생을 살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